안녕하세요. 4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굉장히 딱딱한 내용이어서 학생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1차시, 2차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이해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 어느 장소에서나 교육학적인 교수 모형을 학생들에게 적용시켜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좀 지루하지만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학습 모형 살펴보지 못한 학습 모형과 그리고 수업 지도안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그리고 수업 지도안은 어떠한 지도안이 있고 또 평가의 개념에는 어떠한 개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다 얘기를 하지 못하고 두 번째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PBL이라고 하죠. 문제 중심 학습, 문제 기반 학습이라고 하죠. PBL, 문제 기반 학습, 문제 중심 학습. 그래서 PBL은 캐나다의 의과대 교수 베로우라는 교수가 캐나다 의대 베로우라는 교수가 기존 수업의 한계점과 어떤 부실한 것을 문제 삼아서 그 대안으로 고안한 학습 방법인데요. 키포인트는 협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습이에요. 협동, 문제 중심 학습, 협동. 그래서 학습자 중심이고 협동학습을 강조했고 교사는 지식 전달자에서 학습 진행자로만 전환을 해요. 교사 중심, 강의식 중심이 아닌 지식 전달자가 아닌 진행자예요. 진행자. 문제 인식에서 시작돼서 학습자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교사는. 그래서 계획을 하고 맨 처음에 계획 설계를 하고 이제 탐구를 하겠죠. 소그룹별로 탐구를 하고 또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제도 분석하고 계속해서 탐구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발표 평가. 이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단 문제를 인식하고 설계를 한 다음에 개인별 조사 또는 조별 조사, 조별 토의, 그리고 계속해서 개별 조사하고 연구하고 또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해서 평가하는 이런 단계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식 수업의 어떤 한계점, 부실점을 협동학습을 통해서 조별 토의, 조별 조사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있게 학습해 가자라는 내용이 PBL, 문제중심 학습이에요. 그래서 문제중심 학습에서는 비판적 사고력, 문제를 분석할 수 있고 비판적 사고력을 해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별 조사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사소통도 대인관계 능력도 협업 능력도 향상된다는 거죠. 문제 중심 학습 PBL이라고 하는데 관건은 조별 토의, 조별 조사, 팀별로 협동을 통해서 학습해 가게 만드는 문제 중심 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cooperative learning, 협동학습인데요. 협동학습은 우리 학생들이 이해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학습 이론입니다. 우리가 조별학습 또는 모둠학습이라고 들어봤죠? 모둠별 학습.
전통적인 조별학습, 모둠학습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협동학습은. 협동학습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이거예요. 먼저 6명 정도로 이질 집단을 편성합니다. 이질 집단이라는 얘기는 1등에서 6등까지가 있겠죠. 그러면은 조별로 1등은 1조, 6등은 6조에 편성을 해요. 그러면 여기는 7등, 여기는 12등을 편성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조에는 1등과 7등과 이렇게 계속해서 이질적인 구성원으로 6명 정도, 5에서 6명 정도를 조를 편성을 해요. 일단. 그래서 조별로 약간 수준이 비슷하게 처음 6명 정도는 아주 잘하는 사람 6명을 골라서 1조에서 6조까지 편성을 하고 그 다음 수준에 맞게 또 조를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소집단 편성을 합니다. 먼저. 그 다음에 과제를 분담을 시켜줘요. 과제. 어떤 과제를 6가지 정도를 만들어서 6개 조니까 6개의 과제를 만들어서 분담을 시켜줍니다. 과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내용을 예를 들어보면 자, 1조에는 과제 분담을 설명하고 있어요. 1조에는 강의식 수업에 대해서 강의식 수업 주제를 주고 2조는 캐롤의 안전학습 모형 3조는 협동학습 모형 4조는 PBL 모형 5조, 6조마다 이렇게 학습을 줍니다. 이렇게 줘서 자, 전문가 집단 집단에 가서 학습을 해요. 무슨 말이냐? 자, 6명이죠. 여기 6명. 1조에 6명. 구성원 첫 번째, 두 번째 구성원, 세 번째 구성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섯 번째 구성원이 있죠. 자, 이 구성원이 1조 전문가 집단, 2조 전문가 집단, 3조 전문가 집단, 4조 전문가 집단, 5조 전문가 집단, 6조 전문가 집단에 가서 학습을 합니다. 즉, 첫 번째 구성원은 1조에서 강의식 수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두 번째 구성원은 2조, 여기 2조에 가서 캐롤 학습을 배워와요. 이 세 번째 학생은 세 번째 조, 협동학습을 배워와요. 그래서 각 구성원들이 각 구성원들이 이 조에 가서 전문가 집단에 가서 학습을 해서 자기 본 집단에 다시 복귀해서 자기 집단에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 집단에 와서 학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평가. 전통적인 조별학습과 모둠별 학습은 그냥 조별로 학습하는 거죠. 그냥. 그렇지만 이 협동학습은 이와 같이 이 조편성도 이질 집단으로 편성을 하고 과제 분담도 각 조에 가서 분담해서 배워와서 전문가 집단에 가서 배워와서 자기 본 집단에 와서 협동학습을 통해서 수업을 가리키고 또 평가하는 모형. 이게 직소 1 모형입니다. 직소 1 모형. 모든 협동학습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협동학습 모형 다시 한번 설명하면 먼저 조편성을 한 다음에 과제를 정해주고 1조 강의식 수업, 2조 캐롤 학습 모형, 3조 협동학습, 4조 PBL, 5조, 6조 과제를 줘요. 과제 분담했죠. 전문가 집단 학습. 자, 이게 전문가 집단의 학습이에요. 1조에서는 강의식만 배워요. 2조에서는 캐롤 학습 모형만 배워요. 3조에서는 협동학습 모형만 배워요. 그래서 여기 각자 구성원들이 이 조에 가서 학습을 합니다. 전문가 집단에 가서. 그런 다음에 다시 자기
자기 원래 조에 와서 학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 이 학생은 강의식 수업을 자기 구성원들에게 가르치고, 두 번째 학생은 어떤 내용을 가르칠까요? 캐롤 학습 모형에 대해서 배워와서 자기 조 전체에 알려주고, 세 번째 학생은 협동학습을 배웠죠. 그래서 자기 전체 조에 와서 협동학습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개별 평가를 하는 게 직소 1 모형인데, 개별 평가를 하다 보니까 자기만 점수를 잘 받으려고 해요. 생기죠. 자기 조 전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개별 평가를 하다 보니까 자기만 점수를 많이 맞으려고 해요. 그래서 단점을 보완한 게 직소 2 모형이에요. 여기 집단 보상을 해주는데, 조 전체의 점수를 환산해서 조 전체의 점수를 계산해서 이 집단 보상을 시켜주는 그런 개념으로 직소 2 모형이 개발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STAD 모형이 있고 성취 과제 분담 모형인데요. 성취 과제 분담 모형, TGT 모형이 있어요. 협동학습 모형, 대표적인 세 가지 모형, 직소 모형과 STAD, TGT 모형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STAD 모형은 뭐냐면 똑같은데, 소집담하고 똑같은데, 교사는 매주 이런 수업을 진행하는데 개별로 시험을 봐요. 개별로 시험을 봐서 점수를 매겨요. 점수를 매기는데 자기 평균이 나오겠죠. 평균. 한 번 첫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평균이 나오죠. 그러면 이 개인 점수의 평균을 계산해서 네 번째 평가를 할 때 자기 평균보다 점수가 높게 나와요. 만약에 70점이었으면 80점이 나온다. 그러면 평균보다 10점이 높죠. 그러면 이 10점의 점수를 자기 팀의 팀 점수에 기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STAD, 성취 과제 분담 모형은 개인 평가를 해서 개인 평가의 평균을 내요. 그 평균보다 점수가 더 좋아지면 이 좋아진 점수를 자기 조에 기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1점에서 3점까지 기여를 해서 조 점수를 올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취 과제 분담 모형이고요. 다음 TGT 모형은 팀 게임 모형인데요. 이것은 평가를 하지 않고 시험을 보지 않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 어떻게 게임을 하느냐? 자기 조에서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나와서 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 그래서 게임에 승리한 사람이 자기 조에 팀 점수에 기여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STAD 모형은 협동학습 모형 중에 자기 평균 점수보다 점수가 올라가게 되면 그 올라간 점수가 자기 이 조에 기여하게 되는 거고, TGT 모형, 팀 게임, 토너먼트 게임은 시험을 치르지 않고 게임을 해서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게임을 해서 승리하게 되면 자기 팀에 기여를 하게 되는 그러한 평가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동기유발을 기할 수 있는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동학습 모형은 제가 어렵게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협동학습 모형은 이질적인 조편성 중요합니다. 과제 분담, 과제를 6가지 정도 만들어서 전문가 집단에 가서 학습할 수 있도록 과제를 분담해서 전문가 소집단 그룹에 가서 학습해서 학습한 내용을 자기 원래 집단에 와서 가르치게 만들어주는 게 원래 협동학습 모형이에요. 그런데 직소 1 모형은 개인 평가만 하는 거고, 직소 2 모형은 전체 조별 전체 성적을 집계를 해서 집단 보상을 해주는 게 직소 2 모형이고, STAD 모형은 자기 점수 평균 점수가 70점이라고 하면 그 다음 평가에서 80점을 맞았다라고 했을 경우에 10점 높게 나왔죠. 그러면 이 10점을 자기 조에 1점에서 3점까지 점수 급간에 따라서 자기 조에 기여하게 되는 게 성취 과제 분담 모형이고, TGT 모형은 같은 수준의 학생이 조별로 나와서 게임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면 자기 조에 팀 점수에 기여하게 되는 TGT 모형이 있어요. 협동학습 모형 3가지는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요즘에도 많이 학생들에게 교수학습 방법으로 많이 적용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프로젝트 학습입니다. 프로젝트 학습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공히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교수학습 방법 중에 하나예요. 먼저 프로젝트 학습은 팀을 구성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만든 다음에 결과 분석해 가는 이러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데, 자, 프로젝트 학습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먼저 준비를 하고 주제를 결정한 다음에 어떻게 활동할까 계획하고 전개해 나가고 조별로 발표하고 조별 발표한 내용을 전체가 또 듣고 좀 더 배우고 그 다음에 발표를 통해서 평가를 하기도 하고 평가를 따로 하기도 하고 어떤 실적물을 통해서 평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학습이 진행이 되는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회교과라고 해봅시다. 사회교과. 자, 팀별로 각 나라의 문화 양식을 조사해서 발표하세요 라고 했어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발표하세요. 아프리카 지역, 유럽 지역, 아시아 지역, 오세니아 지역, 아니면 남미 지역, 아니면 북미 지역, 이렇게 각 나라 그룹 각 나라별로 해도 되고 대륙별로 해도 되고, 이 대륙별로 각 나라의 문화 양식, 의식주, 주제를 정해주면 되겠죠. 의식주 아니면 인종, 다양한 어떤 문화 양식, 축제, 이러한 주제를 주고 조사하게 하는 거죠. 팀별로. 그래서 주제를 결정해서 저별로 계획하고 활동하고 발표하고 이러한 프로젝트 학습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저별로. 한 개인이 각자의 또 소주제를 맡아서 할 수도 있고 팀별로 협업을 통해서 학습하게 되는 거죠. 프로젝트 학습. 만약에 미술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미술 역사 융합 수업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미술 역사 융합 수업. 요즘에 융합 수업 많이 하죠. 통합 수업, 융합 수업. 자, 조선말
민비 시해 사건이 있었죠. 민비 시해 사건 이 주제를 통해서 벽화 그리기를 하는 거예요. 벽화 그리기. 학교의 벽화 아니면 마을의 벽화. 그래서 이 조선마을 민비 시해 사건 역사의 어떤 테마를 통해서 벽화 그리기, 미술 통합 수업을 하는 거예요. 조별로. 그래서 민비 시해 사건 역사 스토리를 조사를 하고 또 벽화를 그리려면 물감을 어떤 색으로 어떤 기초를 통해서 벽화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가라고 조별로 프로젝트를 줘서 하게 하는 거죠. 또 다른 수업이 있을 수 있겠죠. 영어와 체육 융합 수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동계올림픽을 추진했었죠.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치렀었고, 자, 동계 스포츠 종목을 영어로 설명해 보게 하는 거예요. 영어로 설명해 보게. 조별로 A조는 어떤 종목, B조는 어떤 종목, C조는 어떤 종목 정해주고 이 스포츠를 영어로 표현해 보게 하는 거예요. 종목의 뜻, 입상자 아니면 뭐 선수, 이 선수의 뭐 특징 이런 것들을 영어로 표현해 보게 발표하게 만드는 융합 수업.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프로젝트 학습으로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학습은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선생님들이 많이 적용하고 있고 특히 학년 말 시험 기간이 끝나고 중간 기말고사가 끝나고 이 텀 있죠. 텀 남는 기간에 한 1주 또는 2주 정도 기간을 주고 학생들에게 조사를 해서 활동하게 하는 아주 유용한 프로젝트 학습입니다. 그래서 소집단 전체 학생들이 학습 주제에 대해서 서로 협력해서 연구 학습 활동하는 건데요. 역시 협업력, 자기주도 학습력이 길러지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학습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버즈 학습인데요. 버즈 학습은 벌떼를 버즈라고 하죠. 벌떼가 왱왱왱 거리다를 버즈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소집단으로 나눠서 토의를 진행하는 거고 그래서 버즈 학습은 여기 나와 있듯이 한 그룹을 6명으로 또는 6명으로 조직해서 6명으로 조직해서 6분간 조별로 토의하고 또 전체가 토의하게 하는 방법이 버즈 학습이에요. 그래서 맨 먼저 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조편성 6명 내외 그리고 소그룹 토의 6분 정도 주고 또 전체 토의를 해요. 그리고 평가를 해요. 이런 방법 형태로 진행되는 게 버즈 학습이라고 해요. 벌떼처럼 와글와글 소집단에서 학습한다라고 해서 버즈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소집단과 전체 토의를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민주적 의사결정 능력이 향상이 되고 단 소극적인 학생들에게는 약간 부정적인 효과가 우려될 수도 있겠죠. 발표하기를 꺼려하는 학생들이나 친구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부정적인 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이 버즈 학습. 다음은 토의 학습인데요. 디베이트 러닝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라고 해서 많이 하고 있는 학습 방법이 있고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이러한 토의 방식은 라운드 테이블 디스커션에서 원탁 토의 방식이 있어요. 소수 인원이 앉아서 자유롭게 활발하게 서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원탁 토의, 라운드 테이블 디스커션이 있고 배심 토의 방법이 있어요. 배심 토의 방법은 뭐냐면 배심 토의 방법은 어떤 대립된 문제,
대립된 문제로 문제를 선정해서 배심원이 4명에서 6명 정도 배심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배심원이 토의하게 만드는 거예요. 배심원 토의는 이 배심원들이 토의를 하고 청중이 이 배심원의 토의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배심원 토의는 배심원을 4명에서 6명 정도 구성한 다음에 토의하게 만들어서 청중이 듣고 배우게 만드는 배심은 토의. 질의도 있겠죠. 공개 토의, 포럼 디스커션이라고 하는데, 공개 토의도 포럼이라고 우리가 하죠. 포럼은 강사가 강연한 후에 청중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하는 게 공개 토의. 강사가 강의를 한 다음에 청중의 질의응답을 받는 포럼 디스커션. 그 다음에 심포지엄이라고 또 있죠. 심포지엄이라는 말 들어봤죠. 심포지엄. 몇 명의 전문가가 발표하는 거예요. 심포지엄은 몇 명의 전문가가 청중에게 발표를 해요. 동영상 강의를 하든 아니면 아니면 PPT를 통해서 강의를 한 다음에 청중들은 이걸 통해서 학습하게 되는 거죠. 이때 질의는 하지 않고 개인별로 또는 강사에게 메일을 통해서 질문할 수 있는 방법, 심포지엄 같은 방법이 있어요. 토의 학습. 이러한 것들은 교과서적인 어떤 토의 학습 방법이고요. 큰 학술 대회나 아니면 각 교과 큰 어떤 토론회를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수업하는 방법은 디베이트 있는데, 디베이트 학습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찬반 토론이죠. 찬성 주제와 반대 주제를, 첨예한 주제를 만들어서 서로 입장을 발표를 하면 입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입장을 서로 얘기를 하면 또 반박하는, 이 입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자기 찬성 요약, 반대편 요약,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게 이 디베이트 학습인데, 이 디베이트 학습은 유튜브를 통해서 디베이트 학습 검색해 보면 아주 쉽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찬반 토론 학습 방법이 있어요.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에 따라서 찬성에 대한 이반문을 발표하는 시간 3분에서 5분, 반박하는 시간 3분에서 5분, 아니면 자기 찬성 팀 반박하고 입장을 발표했던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시간 몇 분, 이렇게 해서 이 디베이트 학습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찬반 주제를 주고 토론하게 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화장 자율화의 찬반, 교복 자율화의 찬반, 아니면 민주적 학교 운영에 대한 찬반, 각 교과의 학습 주제에 맞는 찬반 토론을 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탐구 능력과 정보 습득 능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찬반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주도 학습이 될 수 있고, 협업 능력도 될 수 있고, 비판적 사고력도 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디베이트 학습을 사실을 기르는 학습 방법이다라고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협업 능력, 비판적 사고력,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이와 같은 네 가지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학습 방법이다라고 해서 디베이트 학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토익 학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학생 중심 학습 방법인데요. 시간이 계속해서 지금 학습 모형에 대해서 2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약간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념들만 쉽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 조금 지루하더라도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학생 중심 학습 방법들이 있는데요. 거꾸로 수업이라고 얘기 많이 들어봤죠. 플립드 러닝이라고 하는데 플립드 러닝, 거꾸로 수업. 자, 여기 그림을 한번 잘 볼까요? 기존 수업 방식은 교실에서 강의를 하고 아이들이 집에서 숙제를 하는 형태가 기존의 수업 방식이었어요. 그렇지만 거꾸로 수업 방법은 반대죠. 집에서 강의를 들어요. 어떤 강의를 듣냐?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5분 분량 내외의 짧은 핵심 키워드 학습을 짧은 영상을 보고 와서 교실에서 토의하는 거예요. 그 학습 주제에 대해서. 집에서 강의를 듣고 교실에서 강의를 토의 학습을 하기 때문에 거꾸로 된 학습이다라고 해서 거꾸로 교실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수업은 프리클래스, 인클래스, 애프터 클래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전에 집에서 동영상 강의를 듣고 와서 인클래스 본 학습에서 토의를 하고 또 수업이 끝나면 과제를 제시를 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거꾸로 수업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수업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뜨겁게 진행하고 있는 수업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거꾸로 수업. 그래서 학생 중심 수업의 대표적인 수업 방법이 거꾸로 수업이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다음은 하브르타 수업인데요. 하브르타 수업, 유대인들이 짝토론이라고 하죠. 두 명이서 연락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의를 하는 거예요. 질문도 하고 반박도 하고 토의를. 그래서 에시바라는 유대인 도서관이 있죠. 이 에시바는 우리나라 도서관은 굉장히 조용한 도서관이지만 에시바는 이 어떤 유대인 성전을 놓고 두 명이서 굉장히 신랄하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반박하고 주장하고 또 의문 나는 사항은 물어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개념을 확실하게 자기의 그 메타인지로 장기 기억 속에 기억한다고 그래요. 이러한 하브르타 수업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두 명씩 짝토론을 할 수도 있고 네 명이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현장에서 현재 지도하고 있어요. 하브르타 수업 방법. 자, 프로젝트 수업 방법은 앞에서 설명했었죠. 스스로 계획해서 구상해서 해결하고 평가하는 프로젝트 학습. 자, 디베이트 학습도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찬반 토론. 요즘에 저학년들 위주로 해서 슬로우 리딩이라는 또 학습 방법이 초등학교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학생 중심 학습 방법들이 다양하게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수업 방법도 한번 적용해 보면 굉장히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거꾸로 수업을 내가 진행하려면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겠죠. 학생들이 집에서 보고 올 동영상을 5분 분량으로 그 본시 수업 주제에 대한 내용을 5분 정도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학생들은 집에서 동영상을 시청하고 세 번째 학생들이 학교 와서 토의하고 이러한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는 게 거꾸로 수업이에요. 교사들은 이 5분 동안의 동영상만 만들면 그 다음 본시 수업에서는 굉장히 학생들하고 열띤 교사는 쉽고 편하게 학생들은 열띤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게 거꾸로 수업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수업도 굉장히 이 학교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교사들은 거꾸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교사도 많이 있고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이 교사들에게 1년에 몇백만 원씩 지원해 주면서 지원도 하고 있는 이 수업 방법입니다. 다음은 지도안 작성 방법이네요. 지도안 작성. 자,
지금까지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모형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죠. 자, 지금부터는 지도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한번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도안은 일단 단원 소개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단원 소개. 그리고 본시 교수학습 내용도 표시를 해야 될 거고, 다음에 수업 정리, 이 자료, 첨부 자료는 뭐가 있는지, 이와 같은 큰 테마로 우리가 지도안을 정상적인 공개 수업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러한 지도안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자, 단원명은 기술가정교과인 것 같아요. 가정생활의 실제라는 단원이에요. 단원의 개관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이 단원은 이루어져 있다라는 단원의 개관을 얘기를 설명을 하고, 학습 목표도 여기다가 제시를 해주는데, 학습 목표 제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행동적 용어로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할 수 있다. 행동적 용어로 진술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계학습 내용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러이러한 주제로 연계가 된다. 또는 중학교, 여기서는 중학교 1, 2, 3학년 어떤 내용으로 연계가 된다. 여기서 제시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학습자의 특성도 본 단원과 관련된 학생들의 선수학습 정도, 적성, 흥미 등을 분석한다라고 해서 특성 분석도 이렇게 해놓았네요. 그래서 단원 소개에서는 단원명, 단원 개관, 학습 목표, 연계학습 내용, 학습자의 특성 분석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되고요. 학습자의 특성 분석에서 선수학습 정도가 얼마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적성이 얼마나 아이들이 있다. 흥미를 얼마 가질 것이다. 흥미가 없으니 어떠한 수업 방법으로 수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을 여기다 분석해 주면 좋겠죠. 다음 본시 교수학습 실제 내용이네요. 본시 교수학습 실제 내용. 자,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단원명이 들어가겠죠. 단원명. 이 단원의 단원명, 큰 단원명, 소주제, 그 다음에 본시학습 목표. 이 본시학습에는 이러이러한 목표를 설정해주고, 학습자료는 교사는 교과서와 파워포인트를 하고, 학생들은 교과서 물론 있어야 되겠죠. 필요한 탐구활동, 필요한 자료들. 그 다음에 교실에서는 칠판, 멀티미디어, 컴퓨터 기자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준비물을 여기다 써주면 돼요. 다음 중요한 건 본시 교수학습 지도 내용.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도안에서는 단원 소개, 교수학습 실제 이런 내용들보다는 본시 교수학습 지도 내용, 이게 가장 중요한데, 자,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냐면 학년, 교과, 단원, 차시 8시간 중에 2시간째 수업한다. 2시간째 수업한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수업 모형은 토의학습으로 진행한다. 학습 목표는 초대 상차림의 종류를 알 수 있다. 이 두 번째 시간의 학습 목표는 상차림의 종류를 알 수 있으면 돼요. 이게 학습 목표예요. 학습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도상의 유의점은 이러한 유의점이 있다. 자, 지도안에서는 단계가 있죠. 프로세스가 도입 단계가 있고, 전개 단계가 있고, 정리 단계가 있어요. 자, 다시 도입 단계에서는 학습 목표 제시하고 동기 유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기 유발. 다시, 자, 도입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목표를 제시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전시학습을 확인하는 거, 그 전 시간에 어떤 학습을 했는가, 학습 목표, 전시학습 확인, 그 다음에 동기유발을 어떻게 해주느냐, 이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임용고사 볼 때 학습 지도안 시험 보죠. 학습 지도안 시험 볼 때 학습 목표 진술, 그 다음에 전시학습 확인, 동기유발을 어떤 방법으로 동기유발을 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날 때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이 내용을 읽어보면 임용고사를 준비한 학생들은 따로 공부를 하겠지만 여기에서 학습 목표는 행동적 용어, 학생들이 이 시간에 이 두 번째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칠판에다 이렇게 판서를 했지만 요즘에는 동영상으로 제시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차트를 써서 칠판에 붙여놓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를 해주면 되겠죠. 파워포인트로 화면에 띄워놔도 되고. 전시학습 확인은 선생님이 설명해 줄 수도 있고 학생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입 단계에서는 학습 목표를 제시를 하고 전시학습 확인하고 그리고 동기유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동기유발을 할 수도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이 직접 액션을 통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다양한 방법으로 동기유발을 시켜주면 되겠죠. 유의점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읽어보고요. 자, 전개 단계에서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단계죠. 학습이 이루어지는 단계인데 이 전개 단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건 조별 학습이 이루어지겠죠. 조별 학습 또는 앞에서 얘기했던 협동학습 모형을 하든지 직소 모형을 하든지 STAD 모형을 하든지 TGT 모형을 하든지 이러한 모형을 여기다 적용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용고사를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교수학습 모형을 세련된 학습자 중심, 학생 중심의 학습 모형을 여기다 적용시켜서 기술을 해준다라고 하면 좋은 수업 지도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본시 조별 학습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게 전개 단계고 전개 단계에서 심화 보충 학습을 할 수 있겠죠. 다양한 방법으로.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보충 수업을 어떻게 보충해 줘야 되고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조금 더 높은 과제를 제시를 해주고 학생들이 학습해 가도록 하면 심화학습이 되겠죠. 전개 단계에서는 학습 모형이 들어가면 좋다. 정리 단계에서 들어가야 될 건 형성평가, 요약정리, 차시예고예요. 형성평가는 그 해당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평가하는 게 형성평가고 형성평가를 통함으로써 이 아이들이 이 수업을 잘 이해를 하고 있구나 없구나를 내가 진단할 수 있겠죠. 다음은 학습정리, 요약정리죠. 요약정리. 교육학에서 요약정리를 1시간 수업을 하고 나서 요약정리를 반드시 해 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기억 속에 기억시키려면 반드시 수업을 하고 나서 후반부에 정리 단계에서 학습정리, 요약정리를 해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약정리를 이러한 방법으로 하고 있네요. 다음은 차시예고예요. 차시예고는 다음 차시에 무엇을 배울 겁니다. 준비를 어떻게 하세요? 라는 내용을 여기다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앞에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공개 수업할 때 여기에 맞춰서 써 넣으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본시 지도안인데 도입 단계에서는 학습 목표, 전시학습 확인, 동기유발이 반드시 세련된 방법으로 들어가야 되고 전개 단계에서는 다양한 학습 모형, 학생 중심, 학습사 중심, 협동학습, 조별학습,
보충 심화학습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면 좋은 지도안이 될 수 있다. 정리 단계에서는 형성평가, 요약정리, 차시고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 내용만 지켜줘도 본시 학습 지도안은 굉장히 잘 만들 수 있어요. 본시 지도안에 대해서 도입, 전개, 정리 단계에 들어가야 될 핵심 요소별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수업 정리 단계에서는 이러이러한 수업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상차림에 대해 우리나라의 정통 상차림만 생각하고 어렵다는 편견을 가지고 공부하려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연계학습을 통해 임금의 상차림에 대해 배우고 생소한 단어를 공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 다양한 상차림에 대해 조별, 각자 상차림의 특징과 상차리는 방법, 식사 방법을 토의를 통해 새롭게 접근하면서 친근함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고 수업 정리를 했네요. 이 수업 정리도 여러분들이 해당 교과, 해당 단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다음은 첨부 자료는 어떠어떠한 첨부 자료가 있다라고 여기다가 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도안 형식에 대해서 어떤 노멀한 어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도안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요즘 학교에서는 간단한 지도안 형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 지도안은 간단하죠. 본시안만 있는 건데 본시 지도안만 있죠. 자, 교과, 단원, 일시, 지도교사, 학년반, 여긴 주제만 나와 있어요. 주제만 나와 있고 수업의 수업의 흐름만 여기다 써놨어요. 미술 교과인데, 자, 우리가 제작한 애니메이션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래서 다른 모든 작품 감상하기가 이 수업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한 시간에 수업이 있으면 그 시간에 흐름만 여기다 써놓고 이 주제하고 흐름만 써놓고 교사가 자유롭게 진행해 가는 방법으로 지도안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따라서 이 반 배치도도 홍길동 누구누구 이렇게 쭉 반별로 앉아있는 자리 배치도만 이렇게 그려놓고 1시간 수업 지도안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고도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요즘에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그 교사가 간단한 지도안을 통해서 1시간을 밀도 있는 수업을 진행해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처럼 이렇게 지도안을 짜려면 굉장한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물론 이렇게 수업을 짜고 나면, 수업을 작성하고 나면 굉장히 수업을 하는데 밀도 있게 에러 없이 리스크 없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지도안으로도 선생님들의 경력이 있다 보니까 수업의 흐름만 여기다 작성해 놓고 수업 주제만 작성해 놓아도 수업을 잘 진행할 수 있으니 이러한 지도안으로 수업을 하자라는 움직임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은 교육과 평가인데요. 짧은 시간에 한번 교육과 평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수업과 교수학습 모형, 지도안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려운 말들은 쉽게 넘어가고, 자, 선발적 교육과는 뭘까요? 선발적 교육과는 학생 선발하는 거죠. 선발. 그래서 경쟁 구도를 일으키는 거예요. 엘리트주의를 만연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건 상대평가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발달적 교육과는 뭘까요? 발달적 교육과는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누구나 이 목표에 도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개인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개인차를 고려해서 지도하고 모두 다 목표에 도달하게 만드는 교육. 이게 발달적 교육관. 이게 절대평가 개념이죠. 절대평가의 개념. 그렇다면 평가의 기능은 뭘까요? 평가의 기능은 일단 학생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지 진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평가의 기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수준을 파악해서 지도하고, 이 주제에 따라서 교사의 수업의 방법, 수업의 어떤 개선점을 찾아보는 게 평가의 목표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진단하고, 진단에 따른 지도하고, 수업의 어떤 질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 평가의 기능이라고 할 텐데, 평가의 유형은 규준 참조 평가가 있고 중거 참조 평가가 있어요. 이거 어려운 말인데, 자, 규준 참조 평가는 상대 평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대 평가. 정상 분포 곡선이 있었죠. 자, 이러한 규준 참조 평가는 정상 분포 곡선이 있으면 이 평균이 있고, 이 표준 편차에 따라서 몇 퍼센트는 몇 점까지는 몇 등, 여기 뭐 95%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는 뭐 2.5% 정도는 몇 등, 이렇게 나눠 놓는 어떤 규준을 정해놓고 하는 게 상대평가의 개념이고, 중거 참조 평가는 어떤 어떤 목표를 여기까지 도달하게 되면 모두 90점을 준다라는 개념이죠. 절대평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절대평가의 개념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현실이죠. 다음은 평가의 목적에 따라서 진단평가하고 형성평가, 총괄평가가 있는데, 자, 진단평가는 뭔가요? 진단평가는 학생 정도를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판단하는 거죠. 선수 알아보는 거예요. 이 학생이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진단평가. 학기 초에 선생님이 이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진단평가고, 형성평가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수업 시간, 그 시간에 그 수업을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를 평가해 보는 게 형성평가고, 자, 총괄평가, 총괄평가는 그 단원이 끝나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죠. 이와 같이 그 단원의 성취 정도를 파악해 보는 게 총괄평가예요.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이해할 수 있겠죠? 진단은 그 학생의 수준을 진단해 보기 위해서 학년 초에 수준을 진단해 보는 진단평가, 수업시간, 1시간의 수업시간을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그 본 시간의 목표를 성취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해 보는 게 형성평가. 총괄평가는 그 단원을 마무리하면서 평가하는 건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총괄평가에 들어갑니다. 다음은 문항에도 종류가 있겠죠. 문항의 유형이 있겠죠. 선택형 객관식이 있을 거고, 서답형 주관식이 있어요. 자, 객관식은 뭐 진위형도 있을 거고, OX 진위형, 뭐 가로넣기도 있죠. 몇 번, 그 다음에 선다형, 오지선다형. 객관식. 주관식은 단답형, 써넣기죠. 단답형. 여기에 진위형, OX 진위형이 있을 거고, 여기에 배합형이 있는데, 여기는 뭐 1번, 2번, 3번, 4번 예시를 놓고 여기에 1번을 써넣게 하는 게 이 객관식의 형태고, 주관식의 단답형은 본인이 직접 단어를 써넣게 하는 거죠. 단답형. 기술형은 개조식으로 이렇게 3가지를 쓰세요, 4가지를 쓰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기술형.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서론, 본론, 결론 형태로 500자 논술을 쓰세요, 또는 1000자 논술을 쓰세요 라고 하는 서론, 본론, 결론 3단 논법으로 논술형 형태로 이러한 평가 방법이 있어요.
평가 유행, 문항 유형에 따라서 객관식, 주관식. 그다음에 문항의 난이도, 얼마나 쉬운가 어려운가, 문항의 변별도,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구분해 주는 거죠. 문항의 변별도가 있나 없나. 그 다음에 타당도와 신뢰도도 있는데, 자, 타당도는 평가에서 재려고 하는 그 무엇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느냐, 평가 도구가 타당하냐 라는 게 타당도고, 신뢰도는 몇 번을 측정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오차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신뢰성 있게 평가를 해야 돼요. 어떻게 측정하느냐죠. 이건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건 어떤 도구로, 무슨 도구로 그 주제에 맞는 평가를 하고 있느냐, 타당하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라는 개념인데, 정확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타당도와 신뢰도를 다시 한번 잘 개념 정의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오늘 1차시, 2차시 너무 중요한 내용을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들 수업과 학습 모형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테고, 이 수업 방법과 학습 모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임용을 준비한 학생들이나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2시간 안에 여러분들과 수업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좋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